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지난 새벽에 미국장 깜짝 반등을 보여줘서 오늘 우리 장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덥고 답답한 장이 됐는데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올바른 판단이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경주마가 진단을 한번 성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마치 시장의 시그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평론을 넘어서 하나의 지표가 된 남자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장이 아직도 어떤 바닥에 대한 신호, 바닥에 대한 사인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좀 더 챙겨보고요. 좀 더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어쨌든 끝은 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좀 한번 또 맞서보는 또 그런 투자를 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의 기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오늘 같은 날이죠.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이분을 찾게 됩니다. 계좌가 아플 때도 찾고 투자의 마인드, 길을 잃었을 때도 이분을 찾게 됩니다. 미래에셋 반퍼 WM 지점의 장희성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오를만 하면 다시 빠지는 것 같고 야 큰일 났나 싶으면 다시 또 약간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면 제가 눈 크게 뜨고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관찰한 내용들 오늘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암울한 시장 매크로 환경 속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투자가 뭔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US 스탁 박종훈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이 좋지 않지만 저는 또 역으로 이제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께 제가 이제 많은 조언을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데일리 이슈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물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온 분 얘기 들어봤더니요, 미국에서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비싸진 걸 실감할 수가 있고 우리 기름 넣을 때마다 네. 주유소에서 실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물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더 말할 나위가 네. 없죠. 지표로도 또 체감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또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말씀해주면 제가 기자 시절에 뉴욕에 잠깐 있었었거든요. 네.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가 갤런당 1달러대 네.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1.2달러 아. 기름을 넣으러 가면. 네. 지금이 4달러대, 한때 비쌀 때는 4.8, 네. 이 정도까지도 올랐다고 네. 하니까 왜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민주당의 인기가 저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알 그러네요. 수가 있죠. 네. 국내로 좀 돌아오면요, 우리 소비자 물가 4.8%입니다. 하고 아마 이제 지나고 나면 이번 5월은 5%가 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갈비탕 도가니탕이 있다는 시켜보시면 알 텐데. 네. 18,000원에서 2만 원대 같아요. 예, 도가니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전 연역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서비스 물가에도 실은 인플레는 다가왔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구인난입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그 이상을 준다라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서비스 요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손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좀 해보겠다고 주식을 샀더니
이자는커녕 더 떨어지잖아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내 주머니는 말라가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서 사람들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물가 상승발 경기 침체 우려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소비자 기대 심리를 보니까 3.3% 네. 그 소비자 기대 물가가 나왔던데요. 미국은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미국은 8.3%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 소비자 기대 물가 지수를 발표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한 걸로는 1년 물가가 6.3% 소비자들이 이제 예상하는 게요.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게 5.4%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물가가 높은 것도 무섭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네. 물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건 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낮춰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려 그러면은 이게 소비자들이 그 인플레에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떨어지는 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 팍팍하죠. 그리고 뭐 이게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건지 이게 일단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소비자들의 물가 예상이 좀 떨어지기를 네. 좀 기대해 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야 저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기업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예전에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저 창고에다가 이걸 쌓아놨으면 그게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라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뭐 재고 사실 뭐 저희가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동차도 네.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지금 신청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한 네. 8개월은 예상 예, 기다려요.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재고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또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는 거면 정부는 계속해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의 책무가 뭐냐 뭐 이런 네. 거 할 때 1순위가 역시 물가 잡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경기 방어. 어떤 나라들은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세 번째는 환율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기대 인플레를 꺾는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이미 나온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이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이 중앙은행의 책무는 뭐냐? 이 경제 참여자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높지만 앞으로의 물가는 내가 잡게 할 거야, 잡을 네. 거야라면서 심리를 꺾는, 네. 기대 인플레를 꺾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한국은행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강력한 아마 저는 금리 인상 0.25%는 무조건이라고 보고 0.5% 포인트까지도 한번 카드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대 인플레 수준 자체도 높지만 네. 추세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대로 뒀다간 실은 임계점을 넘어나는 이제 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금리 올린다고 무슨 물가 잡느냐. 지금 이 물가 상승이 원자재 오른 거고 공급망 생태계 깨졌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나오는 것은 서비스업 같은 수요 쪽 섹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대 인플레를 꺾으려고 한국은행이 상당히 강력한 이번 주 목요일 날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이것 역시도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이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대출금리부터 네. 바로 반응을 하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는 이제 뭐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제 부동산 대출만 생각하시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투자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준금리를 얼만큼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치는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다.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측을 시장에 주면서 시중 금리는 이미 다 올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랑 다르게 현재 기준금리랑 2년물 금리 또는 10년물 금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미 시중 금리를 다 끌어올려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글쎄요. 일단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미 채권 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주식 시장에도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바닥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물가가 올라가면요, 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감당 못하는 직장에서는 또 감원조치 할 거고 이렇게 도미노 같이 이어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네. 또 이제 악재로 또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도 이제 감축을 한다. 또는 이제 그 고용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 절감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지금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까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뭐 번외 얘기인데 어제 진짜 제가 시작하면서 미국 주가 오른 얘기 했잖아요.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어제는 사실은 어제 뭐 반등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좀 생각했던 금융주들,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에는 최대 수혜주로 원래 많이 인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네. 어떤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반등이다 아니다 좀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미국 증시는요. 지금 금요일부터 되게 다이나믹해요. 지금 네. 선물까지. 금요일장, 그다음에 월요일장, 그리고 네. 지금 선물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장은 사실 장중에 나스닥이 3%, S&P 500이 2.3%까지 빠졌어요. 근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인스 연은 총재가 TV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원래 그분이 지금 최고의 매파예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인플레가 잡히면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나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빠지던 증시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맞췄고 그 어제 월요일장은요. 일단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자 대중국 관세를 그 트럼프가 올린 징벌적 관세를 인하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2%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이 그 안 좋았던 이유. 미국 네. 증시가 좋았음에도 우리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아주 큰 기업도 아닌 하나의 기업이 분위기를 완전 망쳐놨어요. 스냅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스냅의 CEO가 그 2분기 우리 실적이 가이던스 우리가 예측했던 거 하단보다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 지난 12개월 동안 한 2,00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았는데 올해 내내 뽑아봤자 한 500명 뽑을 것 같다. 인원을 많이 못 뽑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전쟁의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메타나 이렇게 구글이나 이렇게 그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다 지금 그 시간에 주가가 안 좋아요. 그 스냅의 CEO가 지금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광고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약간 감원을 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안 좋은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 잡을 수가 없는 게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약한 체력의 주식시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재료와 수급 어느 하나, 네. 어느 세계 증시 모두 제대로 뭐 완벽했다, 풀렸다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료 수급 다 안 좋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악재 하나 해소된 것도 없고 수급 쪽은 이제 양적 긴축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선물 시장과 지금 미국 금융 시장에서 조금 독특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제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의 선물을.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빠집니다. 지금 101까지 빠졌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달러 강세에 주가 네. 하락, 네. 달러 약세에 주가 상승에 그런 어떤 좀 이제 그러라는 법칙은 없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패턴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그거와 좀 역행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 약세인데 주가도 약세, 미국 주가 약세. 게다가 채권 시장 본드를 보면은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이것도 안 맞죠. 우리가 보통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기술주가 금리 올라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기는커녕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앞뒤가 뭔가 안 맞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꼬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 지금 상황에서부터 꼬여버린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반등을 하려는 신호를 보여준 건가? 아. 아니면 새롭게 갭다운을 한 번 또 하려는 건가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지금 메커니즘이 좀 깨진 아, 이거 제발 부분입니다. 반등의 신호였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달러가 지금 약간 약세로 돌아선 거는 네. ECB가 7월에 금리 인상을 상당히 당연시하는 확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ECB 총재가. 그러면서 유로화가 그럼 강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도 빠진다. 이거는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네.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아까 블러드 총재 얘기를 했지만 금리를 결국엔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장기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금리를 왜 내리느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은요. 자, ECB가 금리를 올리는 거는요. 당장 인플레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고요? 그 유럽은요. 기준금리가 제로고요. 저축금리는 마이너스 0.5예요. 네. 돈 맡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그렇죠. 그것도 9월까지 제로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당장 인플레도 문제지만 경기가 얼마나 나빠질 것 같으면 장기물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과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렇다면 경기가 정말 얼만큼 나빠질 것이고 얼마나 긴 시간 나빠질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시적으로 말고 가시적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새벽 당장 네.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주가는 또 떨어지겠네요. 사실 저는 요번에 이제 스냅 같은 경우에 스냅이 일단 어떤 가이던스 하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을 끌어올렸던 여러 가지 근간 중에 하나 좀 핵심 근간을 좀 건드렸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최근에 이제 SNS 기업들 뭐 물론 요즘 트위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나 스냅이나 트위터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애프터마켓을 보게 되면은 뭐 메타 같은 경우 7%가 빠져 있고요. 트위터는 마이너스 4%, 핀터레스트도 마이너스 12%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이 SNS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또는 사진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영상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는 하나의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 좀 생각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과도기 구간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좀 걸러지는 그러한 어떤 후유증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좀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장이 막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샀어요. 저는 그 계속 이렇게 받아내는 거 보면서 돈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제가 듣기에는 개인들이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개인들이 막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사실 그 개인들이 들어간 어떤 비용에 대해 어떤 이제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장에서 다 지금 쥐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개인의 돈이 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라는 어떤 망설이고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근데 보여지고 우리도 있습니다. 망설이면서 저도 그래요. 망설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질러.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는 괜찮았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오후부터 떨어진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낮춰서 좀 이렇게 해놔요. 예. 근데 그게 덜컥 사져버리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재용 아나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매매하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네. 밑에 걸어놔요. 야, 밑에 걸어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그 호가를 사던 팔던 그거를 내리면서 팔건 올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날은 개인들은 또 위에 걸어놓거든요. 매도도 그러니까 상승하는 날은 개인들 매도가 많고요. 그래서 하락하는 날은 개인 매수가 많은 이유가 그런 매매 행태도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CCTV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그죠 외국인들이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가 사질까 이래서 걸어놓으면 사지더라고. 제가 오늘도 샀을 때 그래서 안 사고 싶은데 사진 게 있어. 내가 샀을 때 고점이잖아요. 거기가 고점. 계좌에 프로그램 깔려 있죠. 개인 투자자 계좌들에게 참 허탈합니다. 허탈해. 근데 지금 우리가 저 물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미국 주식 얘기하다가 이렇게 섞였는데 아니 아까 저 주유소 얘기 잠깐 더 하다 보면 경유하고 휘발유는 완전히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상당히 갈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경유라는 거 왜 경유가 비싸졌나? 네. 우크라이나 아니 러시아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경유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그 물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경유 시세가 튀어오르게 된 건데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와 직격탄을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체 이제 원유 수입해가지고 뭐 휘발유 뽑고 경유 뽑고 나프타 뽑고 뽑을 수는 있는데 네. 시세라는 거는 국제 시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러시아 때문에 전체 경유 시세가 올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유류세 인하가 왜곡시킨 겁니다. 네. 세금이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으면 휘발유에 더 많이 세금이 유류세가 붙어 있는데 네. 지금 인하를 했으니까 더 많이 깎음, 인하를 혜택을 받는 건 휘발유겠죠. 네. 그래서 경유가 더 비싸지게 되는 거고 이제 또 항공유, 뭐 여행 가고 그러면 이 수요까지 터지면은 경유는 더 품귀가 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선물 가격을 감안한다면 경유에 대한 몸값이 더 치솟아서 이게 경유가 다시 이 휘발유보다 싸지기는 당분간은 좀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경유 쓰시니까 화물차 같은 네, 거. 그참 걱정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네. 휘발유가 오른 것과 경유가 오른 것 중에 경유 인상은 2차 그럼요. 인플레 피해가 그렇죠. 있는 게 네. 화물차, 뭐 버스부터 해서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경유차가 많지 네. 않습니까? 이거 결국 인플레 요인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게 아니 오늘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육개주가 올랐어요.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 중단했어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산 닭고기를 수입하겠습니까마는 네. 국제 시세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었고 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했었고 이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들 음식은 다 무기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한편으로 다행인 건 우리는 어쨌든 닭고기를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 있다는 건 좀 감사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육개주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글쎄요 얼마나 지속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테마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진짜로 닭고기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먹을거리는 다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뭐든지 오를 수 있어요. 네. 어느 나라든지 이거를 무기화해서 또 어떤 품목이 수입 금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대비를 해야 되겠고 글쎄 투자로 이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아니면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그 먹거리들의 그 가격 인상이 우리들의 그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문제인 것 우리는 다른 나라에 우리 이렇기 때문에 이거 수출 안 할게 이럴 거 없나? 반도체.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근데 반도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혼자 못 만듭니다. 맞아요. 장비를 또 미국이 네. 대줘야 되고 아, 일본이 없네. 소부장, 저쪽에 네. 파운드리 이게 생태계잖아요. 이거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네, 있는 게 네. 없어요. 근데 참 저 치킨 업계들 상장돼 있는데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교촌 같은데 이런 데는 어때요? 오늘 주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교촌보다는 그 이제 육계 업계들의 그 주가가 더 좋았어요. 왜냐면 교촌 네. F&B 주가 보시면 그냥 뭐 살짝 올랐다 말았죠. 왜냐면 교촌 F&B는 네. 그 닭고기를 사서 소비자들한테 치킨으로 팔아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가격 정가를 아마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마니커나 이런 그 육계 업체들 주가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떤 이제 업종 내에서 그런 무슨 원자재 물가가 올랐을 때 가격 정가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주가 오늘 떴다. 이 지속될까요? 가격 전가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치킨 포기할 수 있냐? 없죠.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에도 다 먹죠. 받아요? 밤에 35,000원도? 맥주하고 한 3만 5천 원. 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예, 방법 예.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치킨이 가격 전가력이 높기는 아, 하지만 아. 저는 그 치킨 가격도 그렇지. 상단선은 예. 존재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농심이 한번 크게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리는 것도 네. 일정 부분 한계를 맞게 되고 반면에 지금 곡물가 먹거리 가격은 계속 수입간 비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격 전가력 부분들을 정말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료값이 계속 올라간다. 닭고기 이것도 오르겠는데 하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버셨겠지만 오늘 올랐네 그리고 내일 사시려고 그러면 그렇죠. 좀 위험하다. 네. 이런 거는 좀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 주 관련해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전에 미국 주식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애플이요. 네.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 봉쇄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의 제품들 아이폰 포함해서요, 뭐 네. 맥북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공장의 그 생산의 9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인도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에 상하이랑 중국 여러 도시의 봉쇄에 직격탄을 맞았죠. 네. 애플이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고서도 주가가 왜 빠졌느냐. 최대 80억 달러의 매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정저우시나 이런 데 굉장히 큰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봉쇄 때문에 하나 또 이렇게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그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공장 생산은 거의 몰빵인데 지금 애플이 네. 이게 이어졌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겁니다. 안 맞죠? 그럼 당연히 옮기는 게 맞고요.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의 빅테크 중에 제품을 만들면서 이게 특히나 중국이랑 연관성이 높은 게 애플이랑 테슬라란 말이에요. 네. 약간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얼만큼 옅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좀 그 비즈니스 영속성에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옮긴다고 당장 옮겨서 거기서 바로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미중 이제 분쟁이 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죠. 그때 사실은 뭐 탈중국을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2020년 정도 돼서 뭐 베트남에 이제 공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 중국의 어떤 지정학적 어떤 입지 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규모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부분 보조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업적인 이익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사실 이번에 좀 약간 뇌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의 어떤 의존도 때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되어 있는 이런 어떤 사업 어떤 분야 자체가 지금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좋지 않다. 약간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이제 부분에 맞춰서 공장을 조금 퍼뜨리는 그러한 어떤 기업의 그런 정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하면서 또 스마트 스피커를 만들면서 다시 또 애플이 괜찮아진다. 뭐예요? 스마트 스피커는? 이게 사실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몰랐었는데 이게 사실 그 홈파드라 그래서 네.
그 시리 스피커라고 예전에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루머로 네. 예, 그 이제 홈파드, 그냥 아이팟에서 나오는 파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AI 기반으로 한 스피커. 예, 근데 이 고가로 되어 있는 AI 스피커 중에 70%의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저희 소비자들을 가둬놓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홈파드가 70%의 어떤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로 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피커 좋은 거 듣다 보면요. 귀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게 점점 좋아져서 이 남자들 특히 갖는 고급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오디오 취미라고요. 그게 다운은 안 됩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지. 근데 이런 게 계속 잘 팔리면 애플은 뭐 계속 승승장구하겠네요. 애플은 이게 이 스마트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홈팟이라는 거는 2018년에 내놨다가 작년 3월에 단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홈팟 미니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은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아마 출시가 안 돼서 우리가 생소할 거고요. 이번에 그 홈팟하고 홈팟 미니의 중간 사이즈. 근데 기존에는 스피커만 있었는데 이거를 화면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한 정말 스마트한 스피커를 연말쯤에 낼 것이다라는 우리 그 밍치거라고 하는 대만의 애플의 정통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미 요 시장은 아마존이 열었어요. 아마존 알렉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이 네스트라는 걸 냈었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보급 평가제에서 마켓쉐어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초창기 16년, 17년은 뭐 아마존이 90%, 80%의 점유율을 했었고요. 2020년으로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마켓은 구글 홈이 한 48%로 역전을 했고요. 아마존 알렉사가 37%, 애플의 그 홈팟은 한 1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급 평가를 다 하면요. 그런데 이 스피커만의 시장은 2020년에 한 7조 원 시장. 근데 2028년에 70조 원으로 큰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큰 시장은 아니에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 기계값의 마켓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스마트 스피커는요. 일단은 이 스마트 스피커로 뭐 검색이나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의 마켓도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음성 데이터 그리고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카메라 달리잖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 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수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애플 이 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박 데이터나 여러 가지 헬스케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요. 여기에 어쨌든 이미 구글과 아마존은 스피커와 카메라가 달린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에 애플도 당연히 참전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전쟁의 일환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밤에 다른 그 기술주들 대부분 올랐는데 아마존은 왜 저래요? 갖고 계셔서 더욱 눈치채셨는데 아마존. 아마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왜 아마존 저래?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사실 6월 초에는 저희 이제 분할, 20대 1 분할이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 6월 6일 날. 사실 최근에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거의 뭐 직격탄을 좀 맞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과거 어떤 저희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그런 이제 업종 중에 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러 쇼피파이나 아니면 이베이 같은 이커머스 이쪽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다들 큰 너무 높았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일각에서는 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떨어진 게 정상화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캐펙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뭐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잠재력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참 안타깝죠. 저는 죽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아마존은 아마 존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애플도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돼요? 애플도 공매도를 해요? 뭘 못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크고 막 이런 데는 안 할 줄 알았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었거든요. 그날 소문이 그 전주부터 뭐가 돌았냐면 골드만삭스가 거의 역대 최대치의 그러니까 풋옵션을 들고 밀어붙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밀어도 올라갔고 했는데 진짜 장중에는
실은 한번 골드만삭스의 힘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는 와르르 무너졌었고 네. 그런데 또 장중에 또 반대 세력들이 또 네. 치고 올라서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토요일이죠.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합으로 끝났지만 장 내내 이제 위아래로 흔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에 하나 여기서 시장을 더 밑으로 밀고 싶은 세력이 있다. 네. 여기에서 하나를 못 밀면 절대 안 밀립니다. 아, 그게 저는 애플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실은 한번 호되게 당했었죠. 거의 네. 한 40조 가까이가 공매도가 이제 털리면서 테슬라가 뭐 진짜 천슬라가 됐다가 지금 네. 다시 600슬라로 오게 된 건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상태에서 시장을 밑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세력은 애플을 노릴 수밖에 없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가 마지막 남은 지킴인데 지금 140달러도 말도 안 되는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또 수급에 있어서 밀면 항상 밀리는 게 주가라고 보고 더 있거든요. 밀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당연히 뭐 애플이라고 해서 이 쇼 쪽이 못 붙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애플의 공매도의 대표 주자가 마이클 버리가 애플의 그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걸 또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알파벳이나 이런 거는 매수를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애플은 마이클 버리가 누굽니까? 영화 빅시옷의 주인공 아닙니까? 네. 그 정말 빅시옷으로 크게 성공을 하셨던 분인데, 물론 얼마 전에 테슬라 숏으로 고생을 좀 하셨고, 자 애플은 자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그리고 아마 주가가 더 빠지면은 워렌 버핏은 또 살 거예요. 네. 일본계 샀듯이. 네. 그 둘의 대결을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은행주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은행주가 그냥 막 더디 막 이랬다가 그 간밤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사실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네. 지금 아직 경기 침체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도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해소가 되느냐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저희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어제 보여줬던 뭐 금융 섹터들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사실은 제가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금리 인상에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은행의 자본은 지금 아주 이제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뭐 금융 위기를 한번 겪었던 네. 그 이제 금융 섹터들이 이번에 이제 그 자본,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있어가지고 두텁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은행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실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스냅 네,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이게 왜 이렇게 파급이 크게 미치는 건지. 일단 스냅 자체가 한 시가총액 한 3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몰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0조 원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런데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큰 회사가 아닌 이게 파급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게 어쨌든 SNS 기업이고요. 우리가 보는 이제 인터넷 기업들의 바로미터로도 보는 겁니다. 뭐 지난 분기인가 지지난 분기에는 오히려 스냅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자 스냅이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CEO가 나타나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용도 많이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전쟁의 영향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한다. 그리고 애플의 그 프라이버시 정책이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 네. 그리고 그 당연히 메타나 이런 SNS 기업들 공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실적이 자기들도 나빠질 것 같으니 일단은 뭐부터 줄입니까? 마케팅비, 광고비 이런 것도 네. 줄이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2분기에 제시했던 굉장히 넓은 밴드인데 여기서도 하단을 못 미칠 것 같아. 더 나빠질 것 같다는 걸 미리 미국은요 실적이 나빠지면 그냥 하거든요.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디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농기계 업체도 실적 발표가 14% 빠져버렸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한 7%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리 거의 한 30%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빠지고 있죠. 지금 여기 저기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테크 기업들의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저 중국 관세 뭐 완화 요 얘기가 반영이 되면서 또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중국 관세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봤을 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이게 수요 측인지 공급 측인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어떤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잡을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공급 측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의 어떤 이슈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나 그 외에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에 어떤 공급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좀 되면서 좀 특히나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미국이 중국 관세를 완화하면 네. 실제로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미국은 살아갈 수는 네. 없는데요. 이제 트럼프 때 붙였던 관세만큼 그걸 깎아준다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전반적인 뭐 인플레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에 관세 인하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건 우리의 반도체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트럼프는 1대1로 붙어요. 네. 그러니까 팀을 안 짭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싸울 때는 관세를 소위 말하면 매겨서 네. 때리는 그런 전쟁을 펼쳤는데 바이든은 팀을 짜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를 그러니까 왕따 시키겠다 이거죠. 네, 팀을 만든 다음에 1대1로 안 붙고 네. 자기의 성대 중국을 몰아붙이는 네. 건데요. 그 첫 번째 카드가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를 일단 그 미국 팀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미국이 장비랑 뭐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갖고 있죠. 네. 비메모리 갖고 있죠. 우리가 메모리 갖고 있죠. 대만도 미국 팀이니까 거기에 파운드리 들어가 있겠죠. 일본 소부장 들어가 있죠. 네. 유럽 쪽에 설계 들어가 있죠라고 하니까 반도체 팀이 먹으니까 중국은 뭘 해도 꿈쩍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저는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이 뭘 합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반항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먼저 치고 가서 팀을 뭐 IPEF로 딱 꾸려 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뭘 못하죠 지금. 네. 이제 꿈쩍도 못합니다. 네. 근데 한 수를 더 보자면 여기서 그럼 중국이 끝일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국의 반항은 뭘까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그 관세 인하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관세로는 중국 너네들이랑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반도체를 잡았기 때문에 뭐 관세를 올리든 그 정도로 너네들은 우리한테 졌다라고 아마 그런 저는 맥락도 있다고 보지만 중국이 과연 보복 여기서 말 거냐?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두 손 드느냐? 반도체 뺏기면서 그 부분은 그건 아니겠지. 네, 뭔가는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 팀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팀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한번 엄포를 놨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경제에. 그러니까 명확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디 줄을 꼭 서야만 된다면 전략적 모호성에서 이게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미 또 지금 현 정부는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들어갔잖아요. 네. 줄을 섰잖아요. 그러면 네. 수혜를 받는 게 있고 피해를 받는 게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투자자로서의 책무는 그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반도체 수혜고요. 네. 2차 전지 수혜죠. 그리고 방산주도 수혜입니다. 뭐 항공우주 이쪽도 당연히 기술을 좀 받으면서 수혜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어려웠지만 여전히 자 중국의 소비로 컸던 회사들 있죠. 네.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투자자로서는 현상을 파악을 하고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이런 지금 흐름에 뭔가 줄을 서야 되고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무조건 싸다고 사는 그런 세계관이 끝났거든요. 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동맹 걸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혜 업종이 나오는 거고요. 또 큰 시장이 있어도 약간 사이가 나빠지거나 보복을 받으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중국이 워낙에 또 원자재가 많잖아요. 뭐 히토류 같은 것도 걱정도 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좀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또 요소수 사태 같은 거 네, 생기면 요소수 같은 거 이러면 또 곤란해지고 우리 워낙에 경제적으로 밀접돼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이 좀 이렇게 편먹고 잘하면 안 될까? 늦었어요. 미국 그러니까요. 경제도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사실 어제 뭐 폴리실리콘,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이 거의 뭐
다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글쎄.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즘에 사실 시장이 너무 좀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조금 이제 좀 집중해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신문을 볼 때 사회면을 보면 걱정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경주마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제면을 보면 참 진짜 걱정이 돼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대세 하락장에 빠진 겁니까? 이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대세 하락장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그냥 지리하게 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를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락장 네. 또 약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폭락장이 있는데 네. 한 10% 정도의 하락은 뭐 늘상 나옵니다. 시장 기준입니다. 네. 시장. 그런데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약세장의 기준이 한 마이너스 20에서 네. 마이너스 25. 여기 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곳을 넘게 빠지게 되면 과거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봤더니 거의 열에 한 5번,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30까지는 다 빠집니다. 그 나스닥은 지금 보니까 걸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0까지는 안 그렇죠. 근데 갔다가 올라왔을 겁니다. 갔다가 올라와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안 가려고 하겠죠. 마이너스 20까 25에 가면은 네. 올라가고. 왜냐면 시장도 반항을 하니까. 아. 그런데 저기서 밀리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 30까지는 갑니다. 평균. S&P는 살아있네.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나스닥만 지금 걸쳐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한 절반은 마이너스 30에서 끝이 나는데 네. 더 최악의 국면도 몇 네. 번은 있는 거예요. 네. 한 그 10번 중에 5번이 마이너스 30에서 끝났다면 한 2번은 마이너스 40도 가고요. 네. 한 번은 더 크게 가고. 그래서 지금이 뭐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냐 이걸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구간에 나스닥은 딱 와 있다. 근데 여기에서 3, 4%만 빠진다면 실은 더 빠져. 추가적인 한 마이너스 5는 통계상으로는 네. 마이너스 30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코스피도 3,300 기준으로 지금 2,600, 네. 뭐 2,657 거의 지금 와 있어. 여기서 지금 더 밀려버리면은 이제 우리도 빠져들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왔다 안 왔다를 논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만약에 한 5%가 더 빠진다. 네. 그렇다면 훨씬 더 밑을 거기가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밑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 현재 과거 패턴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요 20 막 거의 왔는데 다우하고 S&P는 아직 견디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요 차트 보여주신 거는 이제 52주 네. 수익률이어서 고점 대비를 보면 조금 다른데요. 고점 대비를 보면 그 S&P 500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뭐 20% 간당간당하고 나간다. 금요일 날 찍었었어요. 장중에. 네.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한 30% 고점 대비해서는 한 7, 8%, 8, 9%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서 나스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우는 아직 조금 남긴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가장 안 좋을 때 한 뭐 대공황 이런 거 빼고요. 29년 이 얘기니까 네. 한 50%까지 빠질 수 있는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닷컴 버블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 정도인가 싶긴 해서. 글쎄,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경기 침체까지 짤막하게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네, 미국이 경기 침체까지 가겠습니까? 경기 침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은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갔다 온다? 예, 짧게. 네. 아니, 침체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짧게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짧게. 예, 예. 근데 이제 그 반등폭은 반등폭은 예, 크다? 빠르게 또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지난 2020년 3월 같이 이렇게 네. 갔다가 이렇게 갈 수 네.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보단 그게 예, 낫다고 지금 보시면. 제가 통계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시간상 요거 더 얘기해야 예, 되는데 제가 많이 여기서, 준비했는데, 그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기운 빠지게 하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경주마에서 아주 성실하게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마음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경주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릴게요. 고맙습니다.